오건영 부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뭐 우리 오 부부장님 하면은 뭐 너무 또 유명하시고 사실 저하고는 이제 페이스북 저희가 친구여서 좀 오랫동안 알고 있었고 예전에도 좀 몇 번 뵀었는데 네. 이렇게 또 방송을 같이 해서 너무 영광입니다. 별 말씀요. 예. 아니, 사실은 이제 제가 이게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2005년, 6년 이때부터 이제 공부했었는데 2008, 9년 넘어오면서 사실 박사님 글을 되게 많이 봤어요. 네. 그리고 이제 12년, 13년, 이제 그 14년, 15년에 이렇게 미국 금리 인상 사이클, 테이퍼링 사이클 나올 때 그때 이제 NH 계셨었거든요. 네. 채권 애널 계실 때 네. 자료 많이 봤었어요. 네. 매주 이렇게 주간으로 쓰시는 자료들 이제 항상 그거 보고 공부했는데 오늘 그래서 이제 나오신다니까 제가 네. 좀 날짜를 바꿔야겠다. 날짜 좀 바꿔주시면 안 되냐고. 왜냐면 네. 주눅 길드잖아요, 사람. 아유, 아닙니다. 그래서 긴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듀레이션을 우리 박 박사님한테 배웠어요. 예. 듀레이션 설명 한국 최고죠. 네, 이렇게 듀레이션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저도 이제 리서치를 이제 그만둔 지가 저도 벌써 한 4년 넘어가지고 저는 요즘에 이제 오 부장님 보게 되면 너무 진짜 신기한 게 사실은 매크로, 금리, 통화정책 이거 별로 재미없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 오부 부장님께서는 이 얘기를 너무 재밌게 막 그렇죠. 진짜 빨려 들어가게 삼국지 하시거든요. 읽듯이.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오부 부장님 이제 매달 첫 번째 주 월요일 날은 고정을 하시기로 했다는데 맞나요? 예, 바꾸려고 지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들으셨죠? 예. 매달 첫째 주 월요일 날은 우리 오건영 부부장님이 고정적으로 출연을 해 주시니까 뭐 꼭 그때뿐만 아니라 많이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우리 좀 사설이 길었는데. 네, 오늘 하실 얘기 많아요. 예, 오늘 네.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오늘 크게 한 4가지 꼭지 정도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그래도 한번 질문으로 한번 조금 시작을 해볼게요. 요즘에 미국에서 뭐 내년 3월에 테이퍼링 끝난과 동시에 3월 달에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 예. 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양적 완화가 종료되는 것뿐만 아니라 양적 긴축으로 네. 가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 지금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스케줄을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제가 예측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좀 어렵지만은 이번에 이제 안지원 팀장님도 이번 주에 이제 FOMC 의사록 발표가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목요일 날 아침에 이제 네. 확인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제 의사록에서도 아마 내용이 나오겠지만 이제 양적 긴축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양적 긴축이 뭔지에 대해서는 일단 시청자분들도 계시니까 간단하게 좀 뷰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준금리를 제로까지 낮춘 상태여야 됩니다. 기준금리를 제로까지 낮췄는데 경기가 돌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이제 장기금리를 끌어내리는 방법을 써야죠. 그러다 보면 이제 양적 완화라는 방법을 쓰는데 꽤 많은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이제 국채를 매입을 했고요. 국채 매입으로 안 되다 보니까 국채를 매입하더라도 이제 결국에는 신용도가 낮은 회사 쪽으로는 자금이 안 흘러가다 보니까 회사채를 갖다가 매입하는 방법까지 썼던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코로나 사태 직후에 나타났던 일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 되돌리려면 이 반대 방향으로 그대로 돌리면 되는데 첫 번째는 회사채 매입을 먼저 중단을 하고 그 다음에 사들였던 회사채를 다 매각을 했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회사채 건은 끝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양적 완화를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데 이게 워낙에 이제 회사채는 워낙에 규모가 작았어요. 한 150억 달러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양적 완화는 매달 1,200억 달러씩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이제 줄이는 때 한꺼번에 0 이렇게 줄이면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조금씩 줄이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의 테이퍼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테이퍼링을 진행을 다 한 다음에 더 이상 주지 않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지금은 테이퍼링 단계에 있는 거고요. 원래는 이제 사들였던 국채도 회사채 사들였던 거 파는 것처럼 사들였던 국채도 다 판 다음에 그런 다음에 금리 인상을 하면 좋은데 이게 워낙에 사들인 국채가 많죠. 그렇죠. 6조 달러 이렇게 쌓여 있는 게 옛날부터 해서 너무 많이 쌓여 있으니까 이걸 다 줄일 방법이 지금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먼저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고 그러면서 순차적으로 사들였던 국채를 갖다가 시장에다가 내다 파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테이퍼링이라는 건 사들이는 걸 조금씩 줄이는 겁니다. 1,200억 달러 사다가 900억 사다가 600억 사다가 조금씩 줄이는 거고요. 양적 긴축이라는 건 뭐냐면 사서 쌓아놨던 걸 갖다가 그 국채를 갖다가 시장에 팔고 네. 시장에 국채를 던지면서 시장의 자금을 빨아들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시장에 있는 자금을 빨아들이는 장기 국채를 파는 이제 그런 형태의 이제 스케줄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은
기준금리 인상이 이제 내년에 한 3번, 올해죠, 이제는. 올해 3번 정도가 예상이 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이제 연방금리 선물에도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예측 속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요것과 동시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정도 금리 인상이 되면 이제 양적 긴축에 대해서도 굉장히 빠른 스케줄로 고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지난 12월 달 FOMC가 끝난 다음에 파월 의장이 이제 그 질문에 답을 하죠. 혹시 양적 긴축에 대해서는 어떠냐니까 양적 긴축에 대한 논의를 했다. 언제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논의를 시작했고 향후 앞으로 다가올 이런 회의들에서 이 양적 긴축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이제 좀 더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씩은 이제 예고편을 틀어주고 있는 거죠. 네, 현재 상황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보다 양적 긴축이 오히려 더 무서운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저는 이제 뭐 더 무서운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 결국에는 양적 긴축은 사들였던 양적 완화의 국채 규모가 크니까 이걸 팔면서 대응을 하다 보면 빨아들이는 시중의 자금이 더 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라는 건 단기금리를 인상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단기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반드시 장기금리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양적 긴축이라는 건 장기 국채를 파니까 직접적으로 장기 금리를 갖다가 장기 국채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장기 국채 금리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이게 저도 요즘 좀 최근에 보면은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이제 뉴스 중에서 이제 그 뉴욕 연은 총재 중에 그 뉴욕 연은 총재가 이제 사실 연준에서는 3위지 않습니까? 네, 서열? 넘버 3죠. 네, 넘버 3죠. 이제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할 때 결국에 우리는 이제 실질 금리가 올라가는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사실 그 표현을 보고서 저도 좀 많이 놀란 게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실질 금리가 끌어올라가는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얘기는 일단 실질 금리가 뭔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1% 좀 넘습니다. 근데 은행 정기예금 금리를 3% 준다 이러면 와 많이 준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물가가 10%씩 오릅니다. 그럼 이거 하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 3%라는 예금 금리는요 명목금리죠. 명목상의 금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이 명목상의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가를 감안한 금리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럼 사실 3%지만 빼기 10%라면 실제 금리는 마이너스 7%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 물가를 감안한 금리를 보면 고객님 마이너스 금리예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실질 금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 금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명목 금리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그렇죠. 우리가 만나는 금리도 중요하지만 물가 상승률도 같이 감안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실질금리라는 건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을 갖다 차감한 겁니다. 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한데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러면 윌리엄스가 한 얘기는 여기서부터 이게 수학이니까 이게 복잡하긴 하지만 한번 말씀드려보면 윌리엄스는 실질금리를 끌어올리겠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실질금리가 올라가려면 명목금리가 올라가거나 빼주는 물가가 내려가거나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가만 놔둬가지고 물가가 그냥 훅 주저앉거나 이러긴 쉽지 않겠죠. 네. 현재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그런 기대는 쉽진 않겠죠. 그러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되냐면 명목금리를 끌어올려야 되는 겁니다. 명목시장금리를 끌어올리는 방법을 갖다 강하게 가져가야 물가가 올라가는 것보다 더 높게 명목금리를 끌어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는 것보다 이제 명목금리를 강하게 끌어올리려면 이런 방법을 실제 쓰죠. 금리가 조금 올라가는 그렇죠. 그래야. 개념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가 높으니까 명목금리를 끌어올리더라도 실질금리는 낮을 수가 있잖아요. 네. 이 지금 이제 캐치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말씀도 빠르고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볼 수 있냐면 중앙은행이 그러면은 이 장기금리를 끌어올릴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냐라고 하면 첫 번째는 금리 인상이죠. 네. 기준금리 인상인데 기준금리는 초단기 금리입니다. 네, 단기 금리가 예, 그렇죠. 초단기 금리를 올리면서 장기 금리를 끌어올리고 싶은데 옛날하고 달라진 게 있어요. 뭐가 달라졌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많은 장기 국채를 사서 쌓아놓은 겁니다. 그럼 이 무게가 굉장히 크겠죠. 네. 그래가지고 단기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예전에 단기적으로 기준금리 올리면 장기금리가 쫙쫙 올라가곤 했는데 이게 워낙에 이 무게가 깊으니까 양쪽 하나로 사들인 장기 국채가 많으니까 기준금리를 몇 차례 올린다고 해도 이게 워낙 무거워 잘 안 올라가는 거예요. 네. 탄력이 이렇게 착착 쳐올리지 못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원하는 만큼 장기금리를 끌어올리려면 기준금리 인상을 더 옛날보다도 많이 해야겠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게 너무 좀 복잡한 얘기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조금 난이도 이게 들어가면 단기금리를 막 끌어올리잖아요. 그러면 연준이 너무 긴축을 과도하게 한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물가가 주저앉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물 경제가 주저앉을 수 있죠. 그러면 장기 금리가 내려오게 됩니다. 네. 얘를 너무 많이 올리려고 하면 야 이게 잘 올라가지도 않는데 얘 끌어올리려고 너무 많이 올리면 다 박살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단기 금리는 올라가는데 장기 금리가 내려오는 문제가 생겨요. 네.
그럼 장단기 금리 차가 줄어들게 되죠. 그럼 은행들은 마진이 없어져요. 그렇죠. 마진이 없어지죠. 그럼 은행들이 대출을 줄이게 되면 실물 경기가 주저앉아 버릴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은행은 자본주의에서는 심장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몸에 혈액을 뿜어내는 게 심장인 것처럼 자본주의 경제에 혈액이라는 돈을 뿌려내는 게 뿜어대는 게 이제 대출이라는 형태로 뿜어대는 게 결국엔 은행이니까 네. 이 은행이 이게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실물 경제가 무너질 수 있겠죠. 그래서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실질 금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기준금리 인상을 너무 많이 하는 게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냐면 그러면 기준금리 인상을 많이 하지 않으면서도 명목금리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장기금리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기대 인플레이션 올리는 거. 그렇죠. 이제 그것도 방법이 되겠지만 네. 이런 것도 가능하죠. 양적 긴축. 네. 보유하고 있는 장기 국채를 던지면서 금리를 끌어올리는 방법을 쓰는 게 이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면 기준금리를 굳이 올리지 않더라도 사놨었던 잔뜩 쌓아놨었던 이제 장기 국채들 중에서 일부를 잡아가지고 훅 던지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서 장기 국채 금리를 끌어올리는 모멘텀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을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는 기준금리 인상을 조금 덜하되 양적 긴축의 속도를 조금 올려버리면 네. 오히려 이제 명목금리를 빠르게 끌어올리면서 실질금리 자체를 갖다가 밀어올리는 이제 그런 걸 기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윌리엄스 총재가 그 얘기를 해요. 우리는 실질금리가 올라가는데 초점을 맞추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밑에 되게 의미심장한 표현을 달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과거의 사례를 가지고 지금 현재를 분석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이례적인 케이스로 이런 케이스를 과거에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네. 과거의 사례가 지금 먹히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 얘기를 왜 했을까라고 보면 아마 이제 저도 작년에 되게 이제 고전을 했었던 부분이에요. 뭐냐면 우리는 이제 결국에는 금융시장을 분석한다라고 할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과거에 비슷했던 사례를 갖고 와가지고 현재를 분석하는 경우가 꽤 많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의 로직이 되니까. 그러면 가장 비근한 과거에 이런 게 있었던 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13년도 5월에 테이퍼링 선언하고 14년도 1월에 테이퍼링 진행한 다음에 14년도 11월에 테이퍼링이 끝나니까 그로부터 1년이 지난 15년 12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박사님 자료 많이 봤습니다. 네,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16년 12월에야 두 번째 인상하고 그런 다음에 실제로 양적 긴축에 들어간 건 17년 9월에 들어갔어요. 네.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테이퍼링 시작이 14년 1월이었거든요. 양적 긴축은 17년 9월이에요. 이 텀이 3년 6개월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도 그럼 이제 이제 우리 테이퍼링 시작하니까 양적 긴축이 시작되는 건 3년 6개월 후 그럼 2025년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네. 과거하고 지금 비교하지 말자라는 얘기죠. 네. 왜? 양적 완화로 쌓아놓은 게 너무 많고 그때보다 인플레이션이 워낙 강하게 올라와 있고 성장도 강하게 나와 있고 팬데믹이라는 리스크도 그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 이제 거기에 이제 마지막에 그 표현을 담은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처럼 그렇게 방만하게 양적 긴축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보다 빠르게 고민할 수 있다. 실질 금리를 끌어올리기 위한 옵션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걸 조금은 좀 던져준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 그 팁스를 작년도에 재작년이죠. 네, 이제 재작년에 팁스를 연준이 재작년은 작년이죠. 예, 그렇게. 재작년이네요. 죄송합니다. 상당히 많이 사줬고 네, 그렇습니다. 2020년에 네네네. 21년부터는 줄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팁스를 네. 처음에 많이 사준 거는 오히려 장기 금리를 올리고 싶어하는 또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올리고 싶어하는 그런 예. 의도가 있었던 장기 거죠. 금리를 올리기보다는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를 올리고 네. 싶어하는 문제가 되는 거겠죠. 명목 금리가 이제 고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네. 실질 금리를 낮게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 그럼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줄이고 있잖아요. 네. 그거 올해도 그거는 계속해서 줄일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아마 이제 그 부분은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박사님이 이제 아시겠지만은 채권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팁스라는 시장의 유동성이 명목국채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연준에서 약간 사준 게 사실은 시그널링에 대한 효과였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우리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올려주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는 게 지난 몇 달 동안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나 큰 스트레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은 최대한 빠르게 줄여가지고 거의 없애는 쪽으로 가려고 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는 방법을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진행이 되겠지만 보다 직접적으로는 명목금리를 잡아 올리는 방법을 보다 좀 강하게 쓰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양적 긴축이라는 옵션도 이 도마 위에 오르지 않을까라는 테이블 위에 올린다는 말을 하겠죠. 이제 그렇게 양적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긴축이라고 하면 그걸 뒤집어서 보면은 앞으로는 실질 금리 마이너스 폭을 계속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습니다. 현재 마이너스 연준이 1 행동을 정도 할 돼요. 것이다.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 주제가 되게 좀 아마 그냥 시청자분들께서 보시기에는 되게 어려우실 텐데 이 역설적인 거죠. 뭐냐면 금리를 올리면서 금리를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준금리를 올리는데 장기금리가 내려가는. 그러니까 지금 기준금리를 상황이? 올리니까 그렇죠. 경기가 둔화되면서 장기금리가 내려가니까 장단기 금리 차익이 좁아지는 거거든요. 네. 이런 기준금리 인상의 효과가 크지가 않아요. 네. 오히려 실물 경제를 주저앉게 만드는 문제도 있고 그러면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서도 금리를 올라가게 만드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예, 실질 예. 금리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명목 금리 즉 콜금리 네. 기준금리는 안 올리면서 금리를 높은 상태로 유지를 시키려고 하는 방법은 장기금리 양적 올리는 긴축을 할 것이다. 네, 그런 방법 네. 중에 하나가 되는 거겠죠. 네. 네.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장기 금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 뭐냐면 이게 모기지 금리 30년하고 사실 연동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 오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이제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약간 이제 긴축 스탠스를 가져가고 싶은데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금리 또 뭐 모기지 금리 이런 것들이 좀 올라줘야 흔히 말하는 이제 금융 긴축이 발생을 하는데 그렇죠. 이 모기지 금리에 연동되는 장기채 금리는 지금 10년짜리 금리가 올해 3월 달에 1.75에서 고점을 찍고 지금은 1.5대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오히려 연준의 스탠스는 테이퍼링도 하고 뭐 금리 인상도 시그널 했지만 오히려 올해 3월보다는 금융시장의 상황은 덜 긴축적인 상황으로 좀 흘러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풀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 오 부장님께 생각하시기에는 생각보다 양적 긴축이 빨라질 수 있다. 이제 그 화두를 지금 꺼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 옵션이 이제 나올 예. 수 있다는 말씀이겠죠. 근데 여기서 제가 한번 조금 질문을 네. 드려볼게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양적 긴축하고 테이퍼링 사이에 저는 하나가 조금 더 있다고 보는 게 그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만기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팔지 않아도 예. 그냥 예. 가지고만 있어도 네. 만기가 도래해서 자연스럽게 이게 네. 보유 자산이 줄어들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실질적으로 이제 양적 긴축 늘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양적 긴축하기 이전에 네. 재투자로. 재투자를 안 해준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러면서 조금씩 보유 자산을 이제 줄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는 너무 이제 부족하니까 이제 양적 긴축까지 할 것 같은데 혹시 이번 사이클에서도 여전히 양적 긴축은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그 전에는 조금 소극적으로 아직은 좀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니까 보유 채권에 재투자를 안 하는 형태로 먼저 이 대세대표를 줄일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과거에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었죠. 왜냐하면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게 양적 긴축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해 주신 건 이런 거예요. 사들인 국채가 많잖아요. 얘를 가지고 이제 이걸 줄이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마일드하게 줄이는 방법은 뭐냐면은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만기가 돌아오면 그냥 이렇게 만기가 돌아오면은 그 만기가 돌아오는 그 순간 채권을 시장에 주고 만기 됐어요. 준다면 예금 그 자금을 갖다가 땡기는 거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은 다시 이제 이 만기가 됐을 때 이 채권에 이런 똑같은 만기의 채권에 다시 투자할게라는 재투자를 하게 되면 시장에서 자금을 빨아들이지 않고 만기가 된 상태에서 채권 넘기면서 현금을 땡겼지만 다시 이 현금을 주면서 다시 채권을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재투자인데 이 재투자를 하지 않으면 그냥 자연 감소로 줄어드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옵션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좀 더 마일드한 케이스인데 재투자를 갖다가 하긴 하는데 만기가 긴 채권이 만기가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 만기가 아주 짧은 채권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10년짜리가 만기가 되면은 10년 만기를 딱 줄이고 이게 얘가 이제 만기 됐어야 한다면 10년 만기 채권을 주고 현금을 땡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0년 만기로 다시 채우진 않고 1년 만기로 채우는 거죠. 왜 그러냐면 1년 후에 상황 보고서 10년짜리로 사들이게 되면 나중에는 만기가 돌아오면 한참 걸리니까 네. 1년 후에 상황 맞아요. 보고서 이제 그때는 던지려고 네. 요렇게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스텝 바이 스텝이긴 한데 제일 처음에는 보유한 채권의 만기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재투자만 끝내가지고 자연 감소가 되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 방법은 모든 걸 다 열어놓는데 보유하고 있는 거 그냥 던지는 거죠. 네. 그래서 3번 방법이 가장 센 방법입니다. 그게 17년도 9월부터 시작됐고요. 사실 말씀해 주신 방법이 그 이전부터 실제로는 이어져 왔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속도가 어떻게 될까라고 바라보면은 첫 번째는 만기를 바꾸는 방법보다는 재투자 종료부터 언급을 좀 하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잘 버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도 금리 인상을 바라보면은 저도 좀 이제 좀 굉장히 빠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가 상승세도 워낙에 강하지만 빠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14년도 15년도에는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면 시장이 휘청휘청했었어요. 네, 그러면 이번에 안 연준도 그랬죠. 그럼 연준도
그다음에 알았어 금리 인상도 줄게 보통 이랬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분위기가 다른 게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탄탄해요. 네. 안 무너져요. 너무 신기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실제로 이제 물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신흥국이나 이런 쪽은 다 갈려 나가는 분위기가 될 수 있는데 오히려 이제 우리 이제 잘 아시는 이제 미국 대형 성장주들 뭐 팡 이런 쪽은 이제 팡팡 튀어오르거든요. 네. 금리 오른다고 해도 오히려 이제 이게 이제 진짜 너무나 강력한 자산이다 이제 이런 인식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수는 탄탄하게 버텨요. 그러면 시장이 흔들리지 않는 것 같으면 연준 같은 경우도 제일 두려운 게 이제 물가 잡으려고 금리를 올렸는데 성장이나 자산 시장이 무너지는 게 무서운 거잖아요. 잘 버텨주면 계속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흔들리지 않는 거 한 걸음 딱 와본 다음에 괜찮네 하면 한 걸음 더 오고 괜찮네 한 걸음 더 오고 그러면 테이퍼링 같은 케이스도 그래서 처음에는 내년 초가 아니죠. 올해 초에 한다고 했다가 작년 11월에 먼저 시작을 했고 네. 괜찮으니까 3월로 6월 끝내는 걸로 달에 땡긴 끝난 거죠. 거가 3월 달에 그렇죠. 끝나는 걸로? 그다음에 금리 인상도 원래 올해 말이나 한번 할까 한다가 그렇지. 지금 3번까지 땡겨왔지 네. 않습니까? 그럼 양적 긴축에 대한 것도 처음에는 재투자 종료라는 떡밥을 이제 아마 그게 이제 논의 위에 테이블에 오른다는 얘기는 재투자 종료부터 떡밥에 올릴 것 같아요. 만기 변경은 너무 약할 것 같고 지금 충분히. 생각해서는 지금 시장이 예. 워낙 세기 때문에 그렇죠. 완화적으로 안 해도 네. 시장 견딜 수 있다고 네. 생각하면 던지면서 예. 양적 긴축을 조금 생각보다 네. 빨리 시작할 수 있을 네. 것이다. 근데 이제 표현이 이제 바로 그 질문을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물어보실 것 같아서 제가 참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시장이 여기에 반응을 하잖아요. 시장이 여기에 반응을 하게 되면은 연준은 거기에 맞춰서 속도를 다르게 가져갈 수가 그렇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연준에서 데이터 디펜던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들도 모른다라고 할 때 에이 알면서 뭘 그래 이건 아니라고 봐요. 확실히 모르는 겁니다. 네. 자기들도 과거에 해본 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를 견딜 수 있을지 없을지를 굉장히 눈치를 많이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한 번 정도는 재투자 종료에 대한 언급을 한번 띄웠다가 운을 띄웠다가 그런 다음에 시장이 크게 반응하지 않는 것 같으면 그 정도면 다행히 하면서 잘 반응하는 것 같으면 그러면 이제 조금씩 그래서 17년도에도 처음에는 100억, 200억씩 줄이다가 나중에는 500억 달러씩 줄였어요. 이것도 이제 조금씩 늘려서 줄이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스텝들이 존재하게 네.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엔 이번 의사록에는 그 정도까지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제 3월 달 FOMC 회의 때 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논의가 좀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 현재는 그렇게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연준이 네. 시장 보면서 볼륨을 조절할 것이다. 네. 그렇게 보신다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아, 우리 오 부장님 진짜 너무 이렇게 막 질문 드리면 자판기처럼 나오니까 너무 재밌는데 지금 준비한 그 주제가 여러 개 있긴 한데 그래도 오늘 또 금 얘기 나왔으니까 예. 조금 이제 마무리를 짓는 예. 차원에서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또 우리 구독자께서 이 팁스 관련된 질문을 좀 꼭 좀 해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도 조금 요즘에 이 미국 채권 시장 보게 되면 되게 헷갈리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뭐 같이 저랑 시장을 계속 예. 보고 계시니까 올해가 이제 아니죠. 작년 작년, 3월 예, 달에 예. 미국채 10년짜리가 2.77까지 확 튈 때를 보면 네. 그때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이 확 튀면서 네. 실질금리도 같이 올랐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게 되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유지되는 가운데 장기채 금리가 명목 금리가 떨어져 버리니까 다시 팁스 금리가 계속 또 마이너스가 좀 심화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팁스 금리가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저는 또 그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팁스 금리가 왜 마이너스 폭이 커졌냐? 명목 부채 금리가 1.77 갔다가 1.5로 25bp 떨어졌으니까 네. 그만큼 그 팁스 금리를 밀어내렸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네. 한편으로 팁스 금리를 결과가 아니라 원인으로 본다고 한다면 채권 시장에 몸담는 사람들은 어찌됐든 간에 향후의 실질 금리 즉 실질 성장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야 네. 라는 거를 반영해서 지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최근에 팁스 금리가 네. 다시 조금 그러니까 3월 달 고점보단 떨어진 이유를 네. 명목 금리가 떨어지면서 팁스 금리가 그냥 떨어진 결과로 보시는지 네. 아니면 뭔가 실질 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에 그 자체로 실질 금리가 떨어진 걸로 보시는지 네. 어느 쪽에 혹시 견해이신가요? 이게 아마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되게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시고 사실은 되게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깊은 부분인데 이제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실질 금리가 내려가는 이유는 결국에는 실질 금리가 내려가는 이유는
명목금리가 올라가더라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더 많이 올라가면 실질금리는 내려가게 되거든요. 네. 저는 명목금리의 상승폭보다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폭이 더 컸기 때문에 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그럼 명목금리가 왜 덜 올라갔을까라는 포인트인데 저는 지금 명목금리가 덜 올라가는 포인트는 결국에는 실물 경기의 둔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 사이드의 문제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 꺾이는 거죠. 만약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수요 측면의 이슈만 있었다라면은 아마 같이 꺾여 나갔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공급 사이드의 문제이기 때문에 수요 사이드에서 주춤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공급 사이드 이슈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굳건하게 버티는 거죠. 특히 올해 9월달 같은 경우 저도 되게 황당했었어요. 뭐냐면 유가가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유가가 다시 고개를 들고 휙 밀어 올려요. 이건 뭐야 하니까 허리케인 아이다라는 게 있었어요. 네. 작년 말에, 네. 작년 한 9월 정도에 맞아요. 허리케인 아이다가 유전을 갖다가 90%를 올스탑을 시켜버렸죠. 꽤 오랜 기간 동안. 네. 그 스톱시킨 기간이 허리케인 카트리나라고 기억나세요? 2005년도에 예, 예. 옛날에 뉴올리언스를 있었죠, 뒤집어 그런 버렸죠. 예, 그게 채권 시장도 흔들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굉장히 단순한 이슈 하나 때문에도 실물 경기가 흔들리는데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잘 꺾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실물 경기의 문제 때문에 명목금리의 상승은 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유로존에서도 이것도 굉장히 이슈가 많긴 합니다만 유로존에서의 성장이 생각보다 둔해요. 둔화돼 그렇죠. 있어요. 그리고 일본은 여전히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질 못하니까 구로다 총재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인플레이션하고 아무 관련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완화적인 통화 정책 계속할게요. 그래서 조금 줄이는 게 뭐냐면 ETF 매입하는 거 좀 줄였어요. 네. 이 범위별로 줄였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미국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결국에는 다른 나라의 금리 차가 벌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밀려 들어와요. 하나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국 금리가 최근에 좀 빠르게 내려오고 있어요. 지준율 인하하고요. 그다음에 LPR 인하가 그렇게 큰 폭은 아니었지만 네, 적었죠. 이런 것들이 네. 제 생각에는 중국의 이제 부동산 경기하고도 연관이 되면서 중국의 국채 금리하고 미국 국채 금리의 차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미국 국채에 대한 상대적인 매력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네. 그러면 다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데 옛날 같으면 수요가 꺾이더라도 수요가 꺾이면 기대 인플레이션도 같이 꺾이는데 공급망의 문제다 보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높아요. 안 꺾이고 위로 치솟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명목금리는 올라가다가 워낙에 많은 이슈가 있는 거죠. 실물 경기의 둔화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에서의 국채 매입 세력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명목금리의 상승은 그렇게 세지가 못한 거죠. 그러면 둘의 차이가 실질금리를 낮춰버리는 요인이 된다라고 네.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실질금리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난다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게 정확하세요. 그래서 이게 저도 이 실질금리를 이제 교과서에서 배울 때는 이제 그 뭐냐면 명목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차감한다 이렇게 배우는데 이게 저는 이제 비단 작년만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재작년만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연준이 팁스를 사는 그런 이슈들부터 시작해서 이게 옛날처럼 그렇게 실물 경기와 기대 인플레이션만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얘도 이제 수급을 반영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게 왜곡이 됐다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분야라서요. 네,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 정도만 네, 말씀 네.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유, 일단 그러니까 좀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게시판에 보니까 뭐 명목금리, 실질금리 막 한꺼번에 나오니까 네, 지금 아마 조금 되게 혼란스러울 어려우실 수도 거예요. 있는데 예. 명목금리라는 거는 그냥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는 그냥 금리를 명목금리라고 하고 실질금리는 우리가 눈에서 보는 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차감해서 우리가 구매력 기준의 금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이 정도만 설명드리고, 근데 제가 왜 실질금리가 최근에 떨어진 이유가 원인으로 봐야 됩니까? 결과로 봐야 됩니다라고 여쭤봤던 이유는 결국은 이제 미국 경제에 대한 예상치가 채권 시장에서는 사실은 조금 네거티브하게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서 네, 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오늘 오 부장님 처음에 이제 화두를 꺼내셨던 과연 그 QT라고 하는 네. 즉 양적 긴축이라고 하는 게 과연 이번에도 빨라질 수 있을까? 네. 이런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채권 시장이 이렇게 좀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면 요번에도 어쩌면 양적 기축은 생각보다는 조금 뒤에 있는 거 아니야? 네. 라는 이제 저는 조금 요즘에 네, 헷갈려서 네, 네, 네. 그거에 대한 한번 견해를 한번 여쭤봤던 예. 겁니다. 저 역시 되게 비슷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 이제 그 연준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블러드 총재 같은 사람이 조금 매파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금리 인상 빨리 해야 된다. 대차대조표 그러니까 양적 긴축도 빨리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다 성장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니까 그 얘기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올해 3분기 이제 작년이었죠. 3분기 성장 좀 주저하는 건 팩트다. 근데 이 성장이 도망간 게 아니다. 델타 변이 때문에 숨어 있을 뿐이다. 이게 시차를 두고 나중에 나타난다. 내년 초에는 성장이 탄탄할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내년 초에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라든지 긴축을 하더라도 성장이 탄탄하니까 버텨줄 거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오미크론의 변수가 나타나게 되면서 올해 1분기죠.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지금 조금씩 레벨 다운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1분기 성장률에 대한 예상치가 네. 조금씩 레벨 다운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나타나게 됐었을 때는 결국엔 그래서 데이터 디펜던시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게 나중에는 만약에 진짜 성장률 둔화하고 자산 시장이 예를 들어서 주춤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이 속도도 마찬가지로 조율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어디까지나 지금 현재처럼 아주 탄탄하고 뜨거운 시장 반응이나 경기를 만약에 미국 경제가 나타낸다라면은 이러면 더 빠르게 분위기 보고 괜찮네 하면 더 다가오고 괜찮네 다가오고 이제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 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예. 네. 오늘 여쭤봐야 될 게 많은데 또 궁금한 게 네. 터키 얘기를 가지고 그렇죠. 이제 그다음 터키 얘기해 넘어가시죠. 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너무 사실. 금리 얘기를 너무 오래 네. 끈 것 같아서 근데 네. 너무 저는 도움 많이 받아서 감사드리고요. 아닙니다. 터키 궁금하신 거 한번 여쭤보시죠. 아, 네. 터키 부동산을 사야 되느냐. 저는 사실 이게 궁금하죠. 네네. 지금. 아, 예. 네. 제가 이제 그 하나 이제 이제 워낙에 앞에 얘기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면은 이게 저는 이제 박사님께도 저도 이제 금리를 좀 배웠으니까 그때 그 얘기가 나오니까 너무 이제 재밌어서 이제 그런 네. 얘기를 하게 된 건데 시청자분들께 좀 죄송하고요. 너무 길게 말씀드려서 터키 얘기 이제 바로 좀 네. 진행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이슈인 것 같아요. 이머징 국가들은 성장이 그렇게 강하지가 못하고 네. 미국은 성장이 강한 거죠. 요게 저는 되게 역설적인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이머징 국가의 성장이 둔화되면은 자국의 경제만을 바라보면 금리를 인하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성장이 둔화됐으니까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이거는 그냥 팩트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글로벌 금융시장이 열려 있다는 거죠. 다 맞물려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그럼 첫 번째는 어디하고 맞물려 있냐면 미국하고 맞물려 있잖아요. 미국은 성장도 강하고 금리도 올립니다. 터키는 성장도 약하고 금리도 낮아요. 그럼 자본이 어디로 가느냐? 자본은 배당을 받으려면 성장이 많이 나오는 데로 가야죠. 네. 더 많은 이자를 취하려면은 아무래도 좀 더 높은 금리를 줄 것 같은 곳으로 이동을 해줘야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터키에서 자금이 빠져가지고 미국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미국의 금리 인상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미국의 금리 인상을 바라보면서 자본 유출이 나타나는 걸 막기 위해서 다른 대부분의 신흥국들은 지금 금리를 인상하면서 올리고 대응하고 있죠. 있어요. 네, 한국도 브라질 올렸고요. 그렇죠. 이게 한국은 그러니까 자본 유출 때문이다라고 하긴 좀 애매하긴 한데 그렇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브라질이나 이제 멕시코나 이런 국가들은 이제 인플레이션에 네. 대한 대응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자본 유출에 대한 예방 효과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국가들은 다른 신흥국들은 대부분 다 금리를 인상해요. 미국에 올리니까. 네. 근데 터키는 혼자 내리는 겁니다.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딱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세 글자로 역주행이죠. 네. 네. 혼자 역주행하는 겁니다. 다 정주행하는데. 근데 미국만 정주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 다 정주행하죠. 그럼 다른 쪽의 통화 가치가 안정이 되는데 혼자 역주행을 하니까 이쪽의 통화 가치가 무너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데서 훨씬 더 높은 금리를 주고 신흥국이지만 그리고 더 통화 가치도 안정될 것 같으면 터키에서 자금이 빠져서 다른 곳으로 다 흘러나오게 되겠죠. 그럼 보통 흘러나오는 방법은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그 나라의 자산을 팔고 근데 받은 터키 리라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나오면 자산 가치 떨어지고 터키 리라화 가치 떨어지는 거거든요. 달러 가치 뛰고 보통 이런 흐름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게 작년도 9월 10월부터 이제 터키가 금리 인하로 대응한다고 하는데 미국은 금리 인상 속도를 빠르게 다가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주행이 세지니까 터키에서 리라화 가치가 너무 빠르게 떨어지는 겁니다. 네. 리라 그러니까 1달러에 한 8리라, 7리라 되던 게 갑자기 한순간에 13리라로 떨어져요. 그럼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로 따지면 그냥 원달러 환율 1,000원이었다가 불과 한 달 만에 2,000원이 된 거죠. 네. 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방에 통화 가치가 확 떨어지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저희 셋이 터키에 이제 달러를 팔고 나중에 돌아가야 되지만 나중에 달러 사서 돌아가야겠지만 달러를 팔고 터키에 들어와가지고 터키 리라를 산 다음에 뭐 채권을 사거나 주식을 산 사람들이에요. 투자자들이에요. 부동산도 산 투자자들이에요. 근데 한순간에 터키 리라가 같이 한 달 만에 반토막이 나요. 네. 그럼 돌아갈 때 답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는 빠져나갈 엄두가 안 나와요. 이러면서 이제 넋이 나가서 다 이제 퍼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기존 투자자는 다 퍼져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밖에 계신 분들은 여기 계신 다른 두 분은 이제 이런 거죠. 보니까 많이 떨어진 거 그렇죠. 기회도 알아보는 거죠. 왜냐하면 리라화가 13리라니까 떨어질 만큼 떨어진 것 같거든요. 그럼 이거는 박앤세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쭉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터키 리라화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이때는 자본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 주식을 사거나 부동산을 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곽도희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터키 부동산 사야 되나요? 이 얘기가 나오고 네. 불가리아 사람들이 터키 가가지고 명품 쇼핑을 하는데 뭐 명품이 중요한 건 아니고 부동산 쇼핑이라든지 주식 쇼핑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랬더니 10월 달부터 터키 비스트 100 지수가 있거든요. 그 주가가 엄청나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 10월부터 11월까지만 보면은 한 달 만에 터키 비스트 100 지수가 60% 올랐어요. 작년 1년으로 보면 S&P 500 지수가 27% 올랐죠. 네. 네네. 터키 비스트 100 지수가 26% 올랐어요. 작년 보면 예. 무슨 소리야? 터키 지금 망해간다면서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비스트 100 지수가 비밀이 있죠. 리라화 표시 주식이에요. 네. 코스피도 원화 표시로는 조금 올랐잖아요, 작년에. 3%. 그러네. 예. 달러 표시로는 떨어진 거지. 떨어졌죠. 엄청 왜냐하면 떨어졌죠. 원달러 환율이 1,080원에서 1,190원이 됐으니까. 그럼 외국인의 푸른 눈으로 봤을 때는 하락한 거죠. 한 6, 7% 하락한 걸로 저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터키 주가도 만약에 달러 베이스로 보면 어떠냐? MSCI 그 터키 인덱스가 있어요. 물론 비스트 100 지수하고 이 종목은 좀 구성 종목은 좀 다르긴 한데 MSCI 터키 주가 지수는요 30% 하락했어요 작년 네. 연간으로. 그리고 작년에 10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60%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터키 리라와 환율이요 반토막이 넘겨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때 주가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달러 표시 주가는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여기 이제 두 분은 이제 많이 떨어졌다 생각해서 오 이제 기회 한 다음에 꿀 한 다음에 들어오시잖아요. 들어오는데 이제 다 왔다고 생각했던 환율이 그렇죠. 더 갈 수 있죠. 터키 통화가 또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서 13리라였던 게 18리라까지 뛰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뛴다는 건 터키 리라와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떨어졌죠. 네. 13리라를 줘야 1달러를 살 수 있었는데 이제 18리라를 줘야지 1달러를 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 같아서 들어오는 사람도 이게 환율 떨어지는 걸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럼 나중에 중간에 방향을 바꿔요. 우리도 나갈래 해가지고 다들 나가는 거죠. 그리고 저희도 13리라에서 이렇게 입 벌리고 앉아있다가도 다 됐나 했는데 이제 다 같이 도망가야 되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작년 10월 11월에는 터키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터키 리라와 환율이 막 폭등을 하면서 터키 주가도 같이 뛰었어요. 그러다가 12월 한 초순 정도 되니까 이 걷잡을 수 없이 리라와 환율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줍줍 팔려 들어오시는 분들도 포기 하면서 터키 주가가 폭락을 하면서 리라와 환율이 더 뛰는 거죠. 이렇게 두 개가 반대로 움직입니다. 딱 그 순간에 이제 이거는 이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망조가 될 수 있거든요. 자본 유출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서 터키에서도 대안이 나오죠. 어떤 대안이 나오냐면 예금에 대해서 3개월 동안 예금에 대해서 이제 그 차손이 발생한 예금에 대해서 손실 보전해 주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왜 나왔냐면 이런 겁니다. 저희가 이제 만약에 터키 사람들이면 달러는 계속 뛰고 터키 리라는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럼 수입 물가가 계속 올라갈 거예요. 리라에게 가치는 떨어지고 근데 달러는 계속 오를 것 같죠. 달러가 5,000원까지 갈 것 같아요. 그럼 달러 사야죠. 그럼 달러를 사려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이 다 은행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방송하면 안 되죠. 잠깐 화장실 가야죠. 그렇죠. 이게 안 왜안 오지? 모르게 빼야지. 이러는 거죠. 왜? 빨리 뛰어가야죠. 그래서 은행에서 제가 자금을 빼는데 보니까 다 와 계시는 거예요. 진행 안 하고 왜 갑자기 여기 그랬더니 같이 빼는 거죠. 그럼 은행에서 동시에 돈을 빼잖아요. 그걸 뱅크런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금융 시스템이 흔들려 버리죠. 그러면 뱅크런이 일어나면서 금융 시스템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그렇게 빨려 나온 리라화를 다 팔고 달러를 살려는 압력이 커지죠. 그래서 왜 여기서 계세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니, 리라화 가치가 떨어질 것 같아서 달러 살려고요. 손실 나는 만큼 보상해 드리면 됩니까? 그랬더니 보니까 이제 많이 기다려야 되고 방송도 해야 되고 돌아가서 욕 먹을 것 같으니까 들어가시죠. 하면서 방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에르도안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대책이 나온 거죠. 네. 손실 보전 해주겠다고. 네. 그러면서 손실 보전을 한다고 하니까 달러에 대한 적어도 내국인의 수요는 줄어들었죠. 네. 달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상태에서 외환보유고를 딱 들어가지고 시장에 확 던지는 거죠. 외환보유고 달러인데 달러를 들어가지고 시장에다 달러를 확 내꽂으면 달러의 공급이 늘어나잖아요. 네. 달러의 수요가 줄어들어 있는 상태에서 달러 공급이 확 늘어나잖아요. 네. 그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리라 가치가 이제 환율 방어에 들어가는 거예요. 리라 가치를 올리는. 최근에 이렇게. 리라와 네. 가치가 급등했죠. 예, 그렇죠. 급락한 네. 이후에 하루 예, 그렇죠. 만에.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환율 방어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게 성공했다. 이렇게 아직 속단하기는 이른 게 그렇죠.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첫 번째는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더 빨라지면 이거의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손실 보상을 한다고 했는데 무슨 돈으로 뭔 할까? 돈으로? 그렇지. 무슨 네. 돈으로? 그러면 돈이 별로 없다면 재정 적자가 심해서 돈이 별로 없다면 국채를 더 발행해가지고 시중에서 자금을 끌어당긴 다음에 이걸로 보상해 줄 거잖아요. 그럼 국채를 더 발행해가지고 시중에서 자금을 끌어당기면 국채 금리가 올라가겠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터키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낮춰가지고 경기 부양을 해요. 근데 기준금리를 낮췄는데 국채 발행을 늘려야 되니까 시장금리가 뛰는 거죠. 네. 금리를 낮췄는데 금리가 뛰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네. 터키의 성장률이 더 둔화되죠. 그러니까 오늘 이게 주제가 왜 다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금리 얘기 계속하면 안 되는데 이게 되게 이제 좀 복잡한 말씀을 좀 이게 오늘 제 생각에 되게 비호감이 된 것 같긴 합니다만 아니 정말 오늘 네. 좋은 내용인데 그러면 여기서 그러니까 네. 결국 이제 각동희님 질문은 지금 터키 부동산 사도 됩니까?라고 여쭤보셨고 우리 오부 부장님께서는 결론은 터키 리라가 더 떨어질 건지 이 정도에서 안정화될 건지에 달려 있다고 말씀 주신 네, 것 그렇죠. 같은데 네. 그러면 이제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얘네가 과연 감당할 능력이 되냐인데 네. 가장 첫 번째 봐야 될 게 외환보유고잖아요. 터키의 지금 외환보유고 상황 어떠신 것 이제 같으세요? 거의 이제 요번에 55억 달러 정도 환율 방어에 쓰고 나서 지금 네. 이제 거의 이제 그 외환보유고 굉장히 부족해졌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네. 물론 이제 그 작년도 8월달에 SDR이라는 걸 통해서 외환보유고를 조금씩 좀 보충해 준 것들도 있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외환보유고 쪽에서는 조금 이슈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티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그래서 요번에 이제 환율 방어 정책이 그 정책 자체로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제 한 방에 이제 세게 쳐가지고 네. 잠재우긴 했는데 제가 이제 그래서 요걸 볼 때 우리가 어떤 걸 시그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금리가 올라오는지 여부. 지금 단기 금리, 장기 맞아요. 금리가 22에서 24% 정도예요. 여기서 더 뛰어 올라가는지가 저는 첫 번째 포인트라고 보고요. 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라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그 다음에 그 주가가 또 같이 하락하는지 네. 리라와 그러니까 결국에는 통화와 주가가 같이 하락하는지 여부를 그럼 환율로 따지면 환율이 뛰면서 주가가 하락하는지 여부 요거를 이제 좀 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첫 번째는 터키 부동산 사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변동성이 높아서 예측 불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해도 저는 조금은 좀 부담이 좀 크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역주행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제 생각에 좀 덜 먹더라도 역주행을 안 하는 쪽에서 기회를 찾는 게 그렇죠. 조금 더 낫지 않겠나. 물론 이제 그건 투자 성향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 거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간이 많은 사람들은 역주행까지는 감당하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정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전 세계로 퍼져 나가지는 않겠다는 말씀이죠. 혼자 역주행하고 있으니까. 예, 그렇죠. 이제 저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옛날에 만약에 정주행을 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흔들렸다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이게 미국 금리 인상에 약한 고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라는 해석이 먼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른 국가들도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날 텐데 사실 지금 다른 이머징 국가들이 물론 힘든 건 마찬가지긴 한데 정주행하는 국가들이 아직 그렇게 터키처럼 드라마틱하게 흔들리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그 터키 국가의 고유한 위험 정도로 현재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워낙 대통령 예. 리스크가 크다. 물론 이것 때문에 이 이슈하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의 속도가 빨라지는 이게 이제 미국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는 이 두 가지 강펀치가 다시 작용을 하면서 정주행하는 국가 중에 하나를 뒤흔들기 시작을 한다. 이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역주행의 이슈를 조금 더 시장이 좀 주목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럼 이건 아직까지는 전염의 위험으로 해석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빠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럼 요 질문까지 제가 드리면 네. 좀 더 완벽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희한테는 아픈 역사가 있잖아요. 네. 90년도 외환위기를 네. 겪었고 저희도 뭐 저는 사실 그때 너무 어려워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많이 어려가지고 네. 예. 어쨌든 저희도 뭐 그때 그 외환시장 개입한다고 아 예. 없는 외환보유고 해놓고는 결국 손을 들어버렸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터키도 뭐 제가 봤을 때는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네. 결과적으로 외국인들이 그 당시에 뭐 적은 돈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그 훌륭한 부동산들을 아주 헐값에 사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도 약간은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한번 당했으니까 약간 비정하지만 네. 이 또 머니마켓에서는 네. 우리도 그런 기회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다들 터키 부동산 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분명히 지금 외환 위기의 가능성, 디폴트 국가 부도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의 인디케이터를 보고 네. 요런 게 안정화되거나 네. 내지는 이러한 신호가 나오면 그때는 이제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자기만의 어떤 키 인디케이터가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혹시 부장님 이렇게 생각해 놓으신 인디케이터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저는 하나의 변수를 가지고 같이 보는 게 아니라 같은 다른 변수를 동시에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만약에 세 개가 동시에 약세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가가 빠지면서
터키 리라 가치도 빠지고 채권, 그러니까 금리가 뛰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보다 강한 자본 유출의 리스크라고 예, 보는데 위험하다. 만약에 이제 리라와 환율이 안정이 되면서 음. 하향 안정되면서 자산 가격이 빠르게 도는 모습이 나타난다. 예, 그렇게 된다라면은 저는 이제 그때는 좀 어느 정도는 안정 모드에 접어든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제 97년도하고 지금을 바라보면은 조금은 좀 글로벌 그 금융시장 자체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IMF도 사실은 이제 2020년도 이제 코로나 사태 때도 그렇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이제 겪어봐서 이제 느끼는 거겠지만 IMF도 지금 전 세계적인 달러 부채가 너무 많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경제 자체가 다 대차대조표가 다 맞물려 있잖아요. 어느 한 국가가 흔들리는 게 다른 국가들로 전이되는 속도도 너무 빠르니까 예전에는 이 가급적이면 안 빌려주고 싶어하는 그런 스탠스였던 것 같아요. 97년도.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돈 빌려주면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요구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IMF에서 뭐 먼저 자금을 먼저 지원을 해줘야 된다든지 이렇게 좀 많이 좀 바뀌어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옛날하고 그런 분위기는 좀 다르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참 두 번째 이슈도 좋은데, 근데 사실 오늘 준비하신 내용이 이제 네 가지인데 아, 네네네. 세 번째 정도에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좀 네. 부족할 것 같은데 그 중국 얘기를 조금 해볼 필요가 네.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근데 이게 터키하고도 조금 연관해서 질문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사실 지금 터키가 겪고 있는 위기가 아까 역주행 때문이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 여기서 말하는 역주행 뭐냐면 미국은 통화를 긴축하는, 네. 즉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데 네. 터키는 지금 에르도안 대통령이 경제를 모르는지 고집인지 오히려 금리를 낮추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자금 이탈이 생기면서 지금 이 터키 리라가 폭락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중국도 그렇잖아요. 네. 중국도 지준율 인하하고 있고 네. 대출 우대금리 낮추고 있고 터키하고 중국하고 연장선상에 볼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중국은 터키하고 상황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다른 게 맞는데 근데 역주행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이제 좀 그 방향은 맞는데 정도는 중국의 역주행하고 터키의 역주행은 정도는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금리 인하의 폭이나 이런 것들은 중국은 사실 중국 역주행을 한번 해본 적이 있죠. 13년도, 14년도에 한번 그랬거든요. 네. 미국은 테이퍼링 준비하고 테이퍼링 끝낸 다음에 금리 인상 카드 만지작거릴 때 중국은 그래서 이제 14년 11월에 미국이 테이퍼링 끝내고 금리 인상한다 막 이럴 때 중국은 후광통을 했어요. 네. 딱 문호를 열어 제치고 금융시장을 개방을 딱 난리 하고 났죠, 예. 진짜. 그러면서 네. 그때 지준율 6차례 금리 기준금리 6차례 낮췄어요. 죽었죠 다.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야 딱 이게 다들 했는데 중국의 성장 자체 그게 그때 당시 이제 시진핑이 13년에 들어온 다음에 중국몽이라는 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성장에 대한 그러니까 뭐냐면 금리가 낮더라도 성장이 세면 들어오거든요, 자금이. 네. 그래서 이제 성장으로 간다. 이제 이런 게 이제 굉장히 강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내수 성장에 좀 포커스를 많이 맞췄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금리 올린다고 해서 달러가 전방위적으로 강세인데 위안화한테는 밟혔어요 그때. 위안화가 더 강세였거든요. 중국은 금리를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러다가 몇 개월 가다가 미안한 다음에 중국 위안화가 이제 급락을 해버리게 되는. 급락. 그래서 위안화 이제 그 원샷절하라는 말이 나오죠. 그 15년도 8월에 있었던 기억이 되게 아픈 기억인데 네. 그러면서 이제 위안화가 버티질 못하고 원샷으로 절하를 해버리니까 이거 중국 위험한 거 아니야 하면서 중국에서 자금이 이탈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때 당시 중국도 자본 유출의 우려를 한번 겪어요. 근데 중국은 그때 당시 이제 믿었던 게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을 믿는 것도 있었고 두 번째는 중국은 외환 보유고가 4조 달러였습니다. 네. 그렇죠. 4조 달러면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4천억 달러 넘는데 4,500억 정도 되는데 세계 8위거든요. 지금. 네. 15년에 4조 달러면 엄청난 거죠. 네. 그걸 믿었겠죠. 근데 그 6개월 만에 1조 달러가 털려요. 1조 달러가 쫙 줄어들었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외국에서 이제 그 카일베스 같은 이제 헤지 펀드들은 뭐라고 했냐면 봐라. 그치. 6개월 만에 1조 달러 털렸다. 그럼 나머지 3조 달러는 얼마 만에 털릴까? 그쵸. 그때 위안화 그렇죠. 배팅이 있었죠. 네, 약세 위안화 배팅이 배팅이 있었죠. 있었죠. 예. 예. 16년도 1월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어쨌든 그게 백팅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중국이 한번 호되게 혼난 적이 있죠. 네. 뭐냐면은 미국의 금리 인상을 할 때 역주행을 했다가 와 이거 이 정도 준비를 해놓고 역주행했는데도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터키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준비를 된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중국의 얘기를 조금만 더 해드리면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면 이제 12월 달에 지준율을 인하했잖아요. 지준율을 인하했고 6월 달에 인하하고 12월 초에 이제 인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조금 있다가 그 LPR? LPR 금리까지 0.05% 인하해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0.05%를 인하하는데
1년짜리 LPR 금리가 있고 5년짜리 대출 그 금리가 있어요. 5년짜리는 인하를 안 했고 1년짜리만 인하했거든요. 네. 5년짜리는 부동산 그 모기지 금리하고 연동이 돼요. 부동산 경기 부양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5년짜리는 동결했어요. 네. 인하 안 하고. 1년짜리를 인하한 거는 기업의 운전 자금은 단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지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것도 세게는 못했죠. 네. 그래서 소심하게 0.05% 인하했죠. 네. 19년도에도 비슷했어요. 네. 미국의 자본 유출 압력이 강했을 때 그때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기 중국이 위안화 7위안 달러달 7위안 넘어가고 막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때도 자본 유출 압력이 크니까 LPR 금리 1년짜리만 0.05% 인하했어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경기는 부양해야 되겠고 급한 건 급한데 경기는 부양해야 되고 그럼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데 미국은 금리를 인상하니까 금리를 인하할 수도 없고 인상할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살짝 눈치를 본 다음에 조금만 낮춰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시그널을 던지는 거죠. 우리는 부양할 의지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대신에 부동산 경기 부양할 생각은 없고요. 자본 유출은 우려하고 있어요. 이런 시그널을 이제 같이 던져주는 거죠. 그래서 경기를 최대한 건드리지 않으면서 조금씩.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암실입니다. 암실.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암실이 맨발로 들어온 거예요. 그럼 발 밑에 뭐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우리. 그럼 어떻게 걷냐면 성큼성큼 못 걷죠. 앞정이라도 하나 있으면. 그럼 이렇게 살살 걷는 느낌 있죠. 네. 예, 그 느낌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제 얘기 조금만 해도 될까요? 아니, 저는 상관없습니다. 아니 오늘 이제 네. 부장님하고 너무 이제 네. 오랜만에 뭔가 이렇게 동지 만난 것처럼 금리하는 근데 사람들이 저는 그 얘기 조금 덧붙이고 싶은 예, 게 예. 사실 이제 그 터키하고 중국하고 이제 방향성은 같다고 했지만 정도의 차이라고 말씀주셨고 근데 이제 저는 그 덧붙이고 싶은 게 그 임파서블 트리니티라는 예. 게 있잖아요. 네네네. 예, 아시죠? 네네네. 삼위일체 불가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변동 환율제하고 네. 그다음에 그 자본의 자유화 네. 그다음에 독자적인 통화 정책 이 세 가지는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라는 게 경제학에서 나오는 이 임파서블 트리니티 삼위일체 불가론이거든요. 터키하고 중국의 가장 큰 차이는 자본 자유화가 터키는 자유화돼 있지만 중국은 그래도 통제 사회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터키는 자본이 자유화되어 있는데 통화 정책을 독자적으로 펼치니까 저렇게 박살이 나는 거고 네. 중국은 자본이 좀 통제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하고는 정책이 다소 조금 결이 다르더라도 지금 뭐 크게 시장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그 네이버에 치면 친절하게 나오니까 삼위일체 불가론, 임파서블 트리니티 요거 한번 검색해 보시면 네.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도 16년도에도 이제 사실은 후광통부터 시작해서 자본시장 개방을 하려다가 나중에 자본시장을 닫으면서 이제 해결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도 이제 중국은 금융시장 개방 쪽을 조금은 좀 속도를 쟁걸음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본시장을 개방을 하면서 금리를 살짝 낮추면서 성장도 가져가려는 그래서 환율 안정도 가져가려는 어떻게 보면 좀 욕심을 부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늘 세 가지 정도 이제 네 번째는 못할 것 같긴 한데 네. 세 가지 정도 생각을 해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를 올려도 금리가 내려가는 거잖아요. 네. 단 기준금리를 올리는데 장기금리가 내려가는 게 그렇죠. 문제가 되죠. 그래서 QT라는 것도 옵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양적 긴축도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 터키 같은 경우는 경기를 보면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자본 유출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되고 그래서 눈 딱 감고 기준금리를 내렸더니 결국에는 시장금리가 빨리 올라가는 네. 이제 그런 이제 역설에 이제 처하는 거고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한번 자본 유출을 겪어보니까 자라보고 놀랐으니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번에는 가져갈 때 암실 속에서 너무나 소심하게 이제 걸어가는 성장 둔화를 보면 좀 빠르게 걸어야 되는데 소심하게 걸어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제 생각에는 중국 얘기는 저보다는 저는 김경환 위원한테 훨씬 많이 배우니까요. 네, 김경환 위원님한테 좀 말씀해 주시면 저보다 훨씬 더 전문적인 말씀들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도 올해 이것과 연관해서 중요한 예. 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우리 네. 시청자분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간단하게. 예, 그냥 네.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제 확신을 좀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해요. 네.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고 생각을 이제 70년대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넋을 놓은 편이 있었거든요. 중앙은행이 네. 미국 연준이. 근데 이번 같은 경우 이악 물고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다가가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생각보다 이 인플레이션이 올해 1년 내내 인플레이션 이게 아니라 생각보다 이 인플레이션이 조금은 좀 주춤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항상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인플레이션이 사라진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강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에 대한 이제 반작용이 세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주춤해질 가능성도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이런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은 인플레이션 하나에만 온리 베팅하는 것들은 좀 조심해야죠. 왜냐하면 항상 이제 내러티브하고 퍼포먼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과가 되게 좋은데 왜 성과가 좋아 했는데 내러티브, 그러니까 스토리가 나오는데 스토리가 너무 직관적이고 쉬워요. 그럼 제가 인식이 딱 되면 오케이 지르는 거죠. 근데 저만 쉬운 게 아니라 모두한테 쉽잖아요. 그럼 이게 자금의 몰림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쏠림이라는 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물가가 올라갑니다. 물가 오를 때는 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어떤 자산이 좋아요? 아, 원자재가 좋죠. 그래서 원자재를 사요. 저는 원자재가 필요 없거든요. 근데 원자재를 사요. 인플레 해지하기 위해서. 근데 원자재 가격이 올라요. 인플레가 올라요. 그럼 인플레를 해지하기 위해 원자재를 더 사요. 물가가 올라요. 인플레가 더 나와요. 그러니까 인플레를 해지하기 위해 원자재를 더 사요.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이 내러티브와 퍼포먼스가 같이 붙으면서 계속해서 원자재 가격을 자가 증식이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이제 크게 만드는 거거든요. 자기이기죠. 예,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다른 이슈로 인해서 고개를 숙이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되게 빠르게 바람이 빠질 수도 있는 거죠. 이 순환고리가 깨지게 되면서. 그래서 저는 너무 이제 한쪽으로만 매크로에 대한 한쪽의 확신을 너무 강하게 가져가면 작년에 제가 이제 일시적이라는 말씀을 드렸다가 지금 깨갱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준 예. 의장도 일시적이라고 아, 예. 하셨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아니 그 일시적이긴 하죠. 꽤 긴 일시죠. 예.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작년에도 저도 이제 되게 많이 이제 혼나면서도 많이 이제 겸손하게 이제 배워야 되겠다. 시장 앞에 겸손해야겠다. 다시 한번 느낀 건데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근데 거고요. 하나 궁금한 게 네, 있는데 네. 어떻게 개인적인 의견 궁금한데요. 이번에 연준이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그렇게 네. 그 주먹 딱 쥐고 오는 것 같은 느낌 드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뒤처리만 해줄 것 같은데 앞에 나와서 인플레이션하고 정면 대결 안 할 것 같은 느낌 너무 많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저는 조금은 길게 이게 되게 또 긴 얘기인데 이제 제 생각에 중국 얘기가 훨씬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눈앞에 있는 얘가 올라오는 기세는 꺾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인플레 파이터로 바뀌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올라와 있는 애가 고질병이 되는 이 레벨을 넘어서면 얘는 고질병이다. 고질병이라는 거는 완치는 안 돼요. 평생 함께 사셔야 돼요. 이거거든요. 그건 막으려고 할 것 같아요. 지금은 그 레벨에 올라오는 걸 갖다가 막기 위해서 일단은 이쪽에 포커스를 둔다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성장 무시하고 인플레만 간다 이건 아니고요. 네. 지금은 인플레에 포커스를 크게 두고 있다. 요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 날 나올 FOMC 회의록에서 우리가 그걸 좀 또 엿볼 수 있겠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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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이게 뭐 이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재밌게 듣고 있는데 오건영 부장님 오늘 재밌으셨죠? 저 많이 배웠습니다. 예, 아유 그렇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도 너무 재밌으셨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재밌고 유익한 방송이 지금 좋아요 수가 너무 적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세요 지금? 저희 오건영 부장님 자주 모셔야 되니까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매달 첫째 주 월요일 날 저희랑 같이 해주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음 달까지 어떻게 기다리나. 그 전에 또 이슈 있으면 한번 좀 초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아유 지금까지 우리 신한은행 IPS 기획부 오건영 부부장님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